네, 안녕하십니까. 지식뱅가드 하승주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모든 자동차 회사에게 위기였습니다만 현대차에게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회사든지 간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뻔한 말은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죠. 그 당시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회가 되었던 회사이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건 어떻게 가능했었을까요? 당시에 일단 상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미국에서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지원금을 넣어가지고 GM 크라이슬러의 주식을 사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연명해 공장 운만 안 닿게 해서 하는 관계입니다. 포드는 그동안 갖고 있던 자기 브랜드들 다 팔아치웁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팔아치우고요, 볼보 팔고요, 그 외에도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 제낍니다. 그래서 포드도 겨우겨우 살아납니다. 일본 차 회사들도 데미지가 많이 컸습니다. 그래도 미국 차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선방한 편입니다. 반면 유럽 차들도 엄청나게 힘들었죠. 유럽도 똑같았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다른 특히 이제 미국 브랜드 산하에 있던 여러 유럽 브랜드들이 이리저리 쪼개져서 팔리기도 하고 힘든 회사들끼리 서로서로 묶어가지고 겨우겨우 연합체를 만들어서 꾸려 나아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반면 현대는 브랜드를 새로 산 것도 없으면서 오히려 판매량은 더 계속 늘어나고 한국 증시에서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산업의 제일 선두에 서서 오히려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지금 보이는 이 광고, 잡지 광고죠. 이 광고는 1986년도에 현대차가 미국에 내놓은 광고입니다. 자, 이거 For the average price of a new car, you can get a Hyundai Excel and a spare. 자, 현대 엑셀을 다른 보통 차 파는 가격으로 하나를 사면 한 대 더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반값입니다. 반값. 이 차 한 대 사면은 다른 차 어지간한 한 2만 불 하죠. 이거 10,000불입니다. 사서 고장난다 하더라도 한 대 더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수준의 광고죠. 사실 현대가 이런 식의 광고를 내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한 걸 그 이후로 20년, 30년 동안 후회합니다. 한번 이렇게 미국인들의 머리에 박힌 저가, 저품질 자동차의 이미지를 바꾸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현대는 틈만 나면 제값받기, 진짜 이 가격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꽤 성공적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언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자동차 회사들이 어려울 때 하는 짓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진짜 힘들고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건 지금 뻔히 알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렌트카로 푸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렌트카 사업이 크고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LA에서 뉴욕까지 출장을 간다. 그럼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쭉 가요. 그러면 뉴욕 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렌트카를 빌려서 타고 돌아다니는 것. 이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주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렌트카가 굉장히 많은데, 이 렌트카 회사들 입장에서는 차값이 싸야 돼요. 차값을 자기 할인 많이 해준다라고 하는 브랜드와 계약을 해가지고 왕창 대량 구매를 합니다. 살 때 일반 소비자한테 팔 때는 한 대, 두 대 파는데 우리는 한 방에 10,000대, 20,000대를 사줄게. 대신 할인을 많이 해줘야지. 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인을 왕창 받아서 삽니다. 렌트카 회사들. 근데 렌트카들은 좀 험하게 굴리고, 그리고 또 차가 오래되면 사람들이 잘 안 빌려고 그러니까 차를 자주 바꿉니다. 3년을 잘 안 넘겨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차가 감가상각이 다 끝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중고로 팝니다. 중고차 시장에 한 방에 또 몇만 대씩 와르르 쏟아져 나갑니다. 그럼 중고차 값이 박살이 나죠. 렌트카 시장에다가 파는 걸 플릿 시장에 판다, 도매로 판다, 이런 의미로 비슷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플릿에 판다 라고 하는 건 정말 회사가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면 왜 안 좋으냐, 한 방에 이제 판매 대수는 확 늘릴 수 있고 수량도 늘릴 수 있는데, 중고차 값이 망가지고, 중고차 값이 망가지면 신차를 아무도 안 산다가 됩니다.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도요타와 혼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중고차 값이 꽤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차를 사서 몇 년 굴리다가 중고차를 사도 별로 안 떨어졌어. 그러면 이 신차를 사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확 떨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에서는 리스 렌트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리스 장가와도 잔존 가치와도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면 3년 후에 미국인들이 차를 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어. 그래서 리스 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리스 회사에다가 갖고 와쇼 던집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리스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3년 후에 이 3년 동안 쓴 중고차의 가치가 신차 가격의 50%가 되느냐 70%가 되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됩니다. 3년이 지나도 이 차값의 70%를 갖다가 쳐준다. 그러면 나는 이 차값의 30%만 3년 동안 내면 되는 겁니다. 1년에 1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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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타면은 뭐 이 10%씩 가격만 지불할 수 있으면 계속 3년마다 새 차를 갈아치우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50%밖에 안 쳐주는 차다. 그러면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내는 비용이 1년에 10%가 아니라 1년에 얼마냐? 한 15%, 17% 정도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리스비는 2배 가까이가 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3만 불짜리 차다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리스료는 중고차 가치가 높은 차가 훨씬 더 싼 거예요. 중고차 가치가 높은 차는 훨씬 좋은 차일 가능성이 높죠. 좋은 차를 훨씬 싼 값에 리스에서 탈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 이렇게 렌트카 시장이 왕창 풀린 차들은 중고차 값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아니 이건 어지간한 차는 50% 봤는데 이런 차들은 하도 중고차 시장이 많아가지고 30% 정도도 힘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리스료가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는 신차 시장에서는 아예 안 팔리는 차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대표적인 차, 플릿 시장이 많이 풀렸던 차가 크라이슬러입니다. 일본 차들과의 경쟁에서 실패해가지고 미국 내에 이 도매 시장에다 자꾸 파는 바람에 중고차 가격 박살나고, 그래서 신차 판매도 계속 곤두박질치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동차 판매하는 판매 딜러들에게 보조금,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대도 한때 그 소위 플랫 시장, 렌트카 시장에 차 몇 번 풀었다가 중고차 가격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를 몇 번 목격을 하고 최대한 안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차가 팔릴만 하면은 절대 피해야 될 것이 플랫 시장이거든요. 요 점은 미국 시장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잘 나타나는 점인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렌트카 시장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으니까 이게 뚜렷하지가 않을 뿐이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광고로 우리 차 싸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싼 게 비지떡인 거죠. 샀더니만 맨날 고장 나가지고 수리해서 고치고 이러느라고 돈이 더 들어. 그래서 미국 사람들 도저히 현대차 못 사겠네 해가지고 이런 광고 내고, 그 이후로 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대차는 정말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죠. 차 안 팔림? 그래서 나왔던 게 바로 이 그래프죠. 지난 시간에 봤던 그래프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냥 텅 비어버린 판매량입니다. 새로 판매가 시작된 건 2004년 무렵이죠. 2004년 무렵부터 다시 현대가 그 미국 시장에 수출을 시작을 하는데, 그 이후로 그 다음부터 판매량이 그래도 꽤 유지를 잘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대폭발을 하죠. 이 원동력이 된 것은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그렇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즉 원화 환율이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수출 대기업에 매우 유리해진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뭐 있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가격에 바로 전가를 안 시키죠. 똑같이 3만 불짜리 차는 3만 불에 팔고 있습니다. 그냥 현대차에게 많이 유리할 뿐이죠. 진짜로 미국 사람들이 이 차를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이 차를 내가 믿을만 하냐 아니냐인 거죠. 여태까지 이전에 있었던 한 대 사면 한 대 더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차값이 반값밖에 안 되니까요. 이 광고할 때는 이 광고 말 그대로입니다. 대신 문제가 있죠. 차 한 대 더 살 수 있는 가격이긴 한데, 문제는 차 한 대 값으로 계속 수리비 나오면 그게 뭔 상관이야. 이때서부터 현대차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품질 경영입니다. 품질 뭐? 고장 안 나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유명한 현대차가 맨날 자랑하고 하는 JD 파워. 이 JD 파워라고 하는 저기 그냥 민간 회사입니다. 이 민간 회사에 매년마다 조사를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내구 품질 조사라는 거와 신차 품질 조사라는 걸 합니다. 신차 품질 조사, 이건 신차 사고 난 다음에 사고 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뭐 한 3달 타셨습니까? 그 사이에 뭐 결함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쭉 서베이를 해가지고 이 통계에다 하는 거고, 그리고 내구 품질 조사는 3년쯤 지났을 때, 한 3년 동안 타보니까 어떠세요? 문제가 얼마나 발생을 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서베이를 받아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우리가 품질 경영을 하겠어. 품질은 뭐? 고장 안 나고 결함 없는 차를 만들겠어.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목표가 있어야 돼. 무슨 목표? JD 파워에 집중한다 입니다. 민간 회사이긴 한데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표입니다. 이거하고 또 미국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컨슈머 리포트라고 소비자 보호 단체이죠. 여기서 만드는 잡지인데 여기에서 자동차 품질 조사하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현대차는 JD 파워 쪽에 집중을 합니다. 여기에서 높은 점수, 높은 순위를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저기 옛날에 정몽구 회장 계실 때는 정몽구 회장이 맨날마다 이 품질 경영 이쪽에다가 출퇴근하다시피 하고, 공장에서도 맨날 들려가지고 잘하고 있냐고 막 닥달하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품질을 말도 못하게 끌어올립니다. 지금 현재 그래프에 보이는 게 2022년도 내구 품질 조사입니다. 즉 3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차 타보니까 결함이 얼마나 나왔었습니까? 100대당 불만 건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1등을 기아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2등이 뷰익인데 3등이 현대차입니다. 1등 3등이고 4등이 제네시스입니다. 그리고 이 JD 파워 내구 품질 조사에서 맨날 1등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맨날. 거의 뭐 이거는 뭐 불변이다라고 고정됐다시피 했던 회사가 렉서스입니다. 도요타 렉서스가 제네시스, 현대, 기아보다 순위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포르쉐도 여기서 항상 이 순위권으로서 최상단에 있었었는데 포르쉐도 제낍니다. 반면 여기에서 맨 엉망진창으로 평가받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크라이슬러, 뭐 지프, 뭐 랜드로버, 뭐 이런 회사들은 항상 끄트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네요. 여기는 또 볼보, 뭐 알파로메오, 아큐라가 혼다의 고급 브랜드거든요. 이게 여기 처박혀 있습니다. 일제차가 지금 이까지 내려와 있죠. 업계 평균보다도 밑에 있는 거 보니까 뭐 벤츠 있고요. 지프, 닛산, 폭스바겐, 스바루 뭐 어쩌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품질의 일본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평균 아래로 처박히게 되는데, 여기에서 1등, 3등, 4등을 전부 다 현대차 그룹이 석권을 해버립니다. 물론 요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순위에 약간씩은 변동이 있긴 있죠. 기아가 1등 할 때도 있고, 뭐 1등 못하고 뭐 현대가 아마 7, 8등까지 내려갈 때도 있고 이러는데, 어쨌든 꾸준히 계속 상위권을 유지를 합니다. 이거 보고 미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현대가 품질로 1등을 했다더라. 잘 못 믿는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가 던진 승부수가 또 하나 있죠. 바로 10년 10만 마일 보증입니다. 이게 이제 파워트레인에서는 10년 10만 마일이니까 마일이 1.6km 정도 되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10년 16만 킬로를 보증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차를 좀 많이 타니까 뭐 10만 금방 오지 않냐 그러는데, 16만 킬로는 꽤 긴 거죠. 거기다가 별로 안 타면 10년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정말 다른 회사들에서 미쳤다 그랬어요. 왜? 다른 회사들에서는 뭐 2년에 4만 마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10년에 16만 마일로 하면, 그래서 다른 회사들을 보기에서는 현대 저거 미친 거 아니냐. 보증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건 그냥 돈이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래?
였던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돈 쓰겠다는 겁니다. 돈 쓰지만서도 대신 그 돈이 너네들 생각하는 만큼은 많이 안 될 거야. 왜? 우린 이제 결함이 많이 적은, 수리할 필요가 많이 적은 그런 좋은 차를 만들 거니까. 실제로 이런 걸 마케팅에도 많이 활용을 하죠. 10년 10만 마일 보증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 우리가 걱정이 아니라 너네가 더 걱정이다, 야. 차 파는 놈 너네들 10년 10만 마일 진짜로 보증할 수 있어? 자신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 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더 대놓고 나옵니다. 그 나름 설득력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시작을 하고 그 이후로 유럽에 있는 딜러들도 야, 그 미국 소비자면 소비자냐? 여기 유럽 소비자는 소비자 아니냐? 유럽도 기아가 아마 10년 10만 마일 했을 겁니다. 10년 16만 킬로 뭐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도 늘 그 구매 가치가 높은 차로 현대 기아차가 계속 꼽힙니다. 왜? 보증이 좋으니까. 다른 차, 뭐 폭스바겐 차가 더 좋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전체적으로 타는 기간 동안에 걱정 안 하고 타려고 그러면 현대 기아차를 사는 게 더 좋아. 이런 평가가 나와서 유럽에서도 판매량을 쭉 치고 올라옵니다.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을 뚫는 데 있어서 무기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동차 회사에서. 1. YF 소나타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디자인 경영. 차 디자인이 예뻐야 돼. 가만 보니까 차가 뭐 파워트레인이 좋고 이런 걸로 사람들이 차를 선택 안 하더라고. 예쁘면 사! 해서 예쁜 차를 만든다. 1번이죠. 그렇게 해서 디자인에 공을 아주 많이 들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해서 된 게 뭡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자동차 쪽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피터 슈라이어 같은 스타 디자이너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대박들을 몇 개 터뜨려내죠. 특히 기아가 뭐 K5를 비롯해서 K 시리즈가 이 사람 손에서 대박이 터집니다. 그리고 요즘 뭐 기아 SUV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디자인으로 봐서는 깔 데가 없어 보이죠. 굉장히 이제 멋지구리한 차들이 만들어집니다. 디자인만 좋다고 해서 되냐? 문제는 그 예쁜 쓰레기가 되면 안 되지 않냐? 차 품질이 좋아야 돼. 즉 고장이 안 나야 돼. 그리고 고장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거 소문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소문은 현대한테 충분히 안 좋게 나 있어. 왜? 옛날에 그 반값에 판다라고 그렇게 광고하던 진짜 저가 저품질의 대명사인 브랜드 아니야.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한 것이 JD 파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순위를 받아들자. 결국 2022년에 1등 하면서 한풀이 했죠. 지금은 현대기아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로 최소한 품질로 까이지는 않습니다. 요 밑에 있는 회사들 품질로 인정받고 싶지 않은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회사 품질이 좋다라고 인정받고 싶죠. 어렵죠. 이걸 하려고 그러면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노력도 필요하죠. 근데 그걸 실제로 해낸 업체가 있고 못 해낸 업체가 있습니다. 현대기아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매우 정확한 방향이었다라고 지금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판매가 쭉쭉쭉 늘어나고 뭐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 또 현대가 했던 아주 중요한 결단이 있죠. 바로 중국 시장 진출입니다. 중국 시장 진출 어떻게 됐냐? 초반에는 정말 대성공인 줄 알았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대차가 완전 박살난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서도 초창기에 현대기아는 합쳐가지고 현대기아 합쳐가지고 1등이 중국 시장에서는 늘 폭스바겐이고요. 2등, 3등을 현대기아와 GM이 치고받고 하는 중이었었어요. 그 정도였었는데 이게 모든 게 바뀌는 때가 있죠. 바로 사드 사태가 터집니다. 현대기아차가 2016년도까지 베이징 현대 하나다. 기아도 빼고 현대 하나가 연간 114만 대를 파는데 2022년도 몇 년 지난 겁니까? 이거 6년 지났네? 6년 만에 27만 3천 대니까 3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이때까지만 해도 근 10%에 육박을 하던 회사가 중국 시장에서 이제는 뭐 2% 이러고 있죠. 폭스바겐이 세계 1등, 2등으로 올라설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바로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 가장 잘 안착한 브랜드가 폭스바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확보한 판매량,
그래서 그걸로 확보한 매출액의 크기로 인해 가지고 폭스바겐은 투자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더 큰 많은 투자를 해가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었었죠.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현대기아차가 3등 할 때 도요타가 4등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도요타도 그 이전에 그 자오이다오 사태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랑 일본이랑 해상 영토 영유권 분쟁 이거 터졌을 때 일본 차에 대한 불매 운동 세게 붙었지만서도 토요타는 어떻게 그걸 극복해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사드 사태는 정말로 극복하기 힘든 문제였었죠. 그리고 뭐 현대기아가 중국 시장 내에서 이런저런 좀 경영상의 실수가 있었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중국 시장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말씀을 하시는, 전 그쪽 사정은 사실 솔직히 전혀 모르니까 어쨌든 이 이후부터 좀 믿기 힘들 정도의 중국 시장에서의 추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때가 2016년부터 시작이잖아요. 2016년, 17, 18년도 이때에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좀 빠집니다. 중국 시장 빠지고 미국 시장에서도 예전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비실비실해요. 여태까지 이렇게 미국에다 공장도 만들고 뭐 인정도 많이 받고 JD 파워 이런 것도 순위 많이 올려놔놓고 했는데도 차가 잘 안 팔립니다. 중국에서도 안 팔리는 정도를 넘어서 거의 폭망 수준으로 점유율이 낮아집니다. 이때의 현대차에 또 위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중국 시장이 빠지는 건 확실히 위기 신호가 맞았습니다. 이때 주가도 형편없었어요, 진짜. 저도 이때 자동차주 잠깐 한번 건드려 봤다가 그냥 피 보고 나왔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때에 당연히 이만큼 중국 시장에서 거의 현대 기아 둘이 합치면은 100만 대 이상이죠. 거의 200만 대에 좀 모자랄 정도로 이 정도로 판매 감소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대 기아 순위가 그때보다 오히려 더 올랐어요. 뭘로 가능하지? 지금은 3위지 않습니까? 2016년도 5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판매 순위로 보면은 3위까지 올랐고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더 이상 품질을 좋게 한다. 아니 현대차 기아차 이제 품질 좋은 거 다 알겠어. 10년 10만 마일 이거 보증하는 것들도 아주 만족해 하고 있어.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좋아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아무 소용없음. 그냥 박살나고 있음. 자, 저렇게 중국 시장에서 터져 나가고 있는데 현대차는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초창기에 이렇게 왕창 오르고 했던 거 보이십니까? 2009년에서부터 2011년도까지 거의 몇 배입니까? 7배입니까? 6배입니까? 이 정도로 올랐던 게 차화정 시기에 현대 기아차였습니다. 그리고 2010 뭐 4년, 5년, 6년, 7년, 8년 이때부터 초강력 박스권에 쌓임. 아무것도 못함. 이게 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때에서부터 이제 찬덕꾸러기가 된 주식이죠. 지금까지도 현대기아차 주식은 계속 찬덕꾸러기입니다. 뭐 안 올라요? 예. 좀 올랐다, 20% 올랐다 그러는데, 물론 뭐 대형주가 20% 오르면 뭐 많이 오른 거라고 할 수는 있지만서도 다른 자동차 회사들 오르는 거 보고 있으면 이게 뭐 오르는 것도 아니죠. 뭐 테슬라 이런 걸 보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 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하승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현대차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주식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식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그쪽 전문가 분들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고, 저는 그냥 자동차 업계 이야기, 업계를 그것도 동네 아저씨가 본 눈으로 이야기하는 거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여 주시면 저도 부담감이 덜하고요. 마음도 편하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금부터 현대기아차가 이때에 있었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진짜 힘이 무엇일까? 2016, 17, 18 이때 이제 사정 안 좋고 중국 시장 퇴출 분위기 나오고 이랬을 때 저는 사실 이때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정말 어이없게도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현대가 뭐 예를 들면 연구 개발 비중이 너무 낮아. 수치로 보면 맞거든요.
당시 이제 경쟁만 할 만하다 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현대, 기아 정도의 규모, 판매 규모로 봤을 때. 폭스바겐, 도요타 이런 데죠. 폭스바겐은 현대, 기아보다 연금에 4배인가 더 썼을 겁니다. 현대, 기아가 4조 쓰는데 폭스바겐이 당시에 이때 그 16조를 씁니다. 그러면 연간 16조씩 연구개발에 때려박는 폭스바겐을 현대차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 보이잖아요. 도요타 2배 반 씁니다. 도요타 한 10조 정도 씁니다. 그렇게 연구개발이 아끼고 해가지고 슬림하게 한다는 GM도 현대기아보다 훨씬 더 많이 씁니다. 6조인가 이렇게 쓰고 그래요. 연구개발비를 많이 안 써가지고 혁신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환경 트렌드는 확실했거든요. 기후변화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각국의 친환경 규제 엄청나게 세. 근데 현대기아 친환경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아? 현대기아처럼 아까 얘기했던 이 R&D 투자 규모 이거와 비교를 해가지고 그 친환경 트렌드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 그리고 뭐 사드 문제 이거는 사실 워낙 정치적인 거랑 엮여 있으니까 당장 뭐 이걸 원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서도 그래도 암만 그래도 도요타도 중국 시장에서 자오이다오 사태로 인해 가지고 큰 위기를 겪었지만서도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혼다 도요타 차 막 때려 부시고 뭐 이러는 일이 있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매는 크게 많이 안 빠졌다. 그리고 금방 극복했다. 현대차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결국 차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도요타는 차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그랬었죠.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에서 얘기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빠지는 건 정치적 이유로 빠지는 게 맞아. 근데 미국 시장에서도 또 빠졌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에서 빠지는 건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자, 연구개발비 적게 쓴다. 뭐 숫자로는 그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런데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 아니야? 현대 쪽에서는 나오는데 그 적은 개발비로 나오는 어떤 기술 수준들 이런 거는 전혀 안 밀림. 오히려 이런 말은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비용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썼다는 말 아니냐.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친환경 차이다. 이때 당시에 제일 하이라이트는 클린 디젤이냐 또는 그 하이브리드냐 이러는 건데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 세계 2위가 현대기아차였었어요. 아니 모자라다 그러는데 현대기아도 하이브리드 꽤 잘 만들어가지고 꽤 많이 팔고 있어. 그래서 친환경 차 판매 순위 2위 하고 있다는데 이 정도면 기술 모자라도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심플한 해답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뀐 세상에 적응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차가 그 이전에 많이 팔리던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라인업이 안 팔리고 뭐가 팔리냐? 투싼, 산타페가 팔리는 SUV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서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이 한때 세단 판매 비중이 70%에서 80%까지 되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렇지. 미국 사람들 옛날 영화를 보면 다 세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 시장에 SUV 판매량의 판매 비중이 점점 높아집니다. SUV에다가 트럭, 맨날 그 미국 사람들 많이 타는 그 트럭까지 포함해서 이 비중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20%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한 70%까지 올라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단을 타지 않아요. 다 SUV만 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현대 기아차의 SUV 라인업이 투싼, 산타페 끝. 그래서 해결책은 새롭게 현대차가 SUV 라인업을 채워 넣으면 될 문제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이후부터 바로 현대차는 지금 있는 라인업에서 투싼, 산타페 있는 라인업을 아래 위로 다 채워넣습니다. 그 밑에 뭐 있었습니까? 코나 있고 베뉴 있죠. 둘 다 SUV죠. 이거 두 개 작은 차로 밀어놓고 큰 차로 그 다음에 현대차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그 대형 SUV 팰리세이드를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팰리세이드, 산타페, 투싼, 그 다음에 코나,
베뉴까지 이어지는 SUV 라인업이 완성이 됩니다. 기아도 똑같죠. 뭐 기아는 스포티지와 소렌토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대히트를 친 대형 SUV 텔룰라이드까지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기아는 뭐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소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그런 박스카 인기 없다 그래가지고 안 팔리다가 요즘은 우리나라 팔지도 않는데, 소울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뭘로? 미국 애들 뭐 대학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첫 차로 사주는 차로 싸고 그러면서도 믿을만하고 뭐 이런저런 실용성 이런 거 만빵이고, 박스카가 아니면 실용성이라 그러면 최고죠. 그 뭐냐면 차 자체 크기보다도 안에 실내 공간이 넓다 이런 걸로. 그 이전까지 이런 그 기아 소울이랑 경쟁하고 있는 차가 그 닛산 차 그 큐브라고, 옛날 효리카 이효리 타고 다니던 차라고 해서 유명했던 차인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박스카의 대명사였었는데, 닛산 큐브 이제 아마 거의 퇴출당했을 겁니다. 소울밖에 안 팔려가지고. 닛산이 아주 지금 힘들게 됐었죠. SUV 라인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에서는 이제 주력이 돼버렸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현대는 아반떼의 현대가 아니라 투싼의 현대가 되었습니다. 판매량도 한때 아반떼가 골프 다음으로 세계에서 많이 팔리는 차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아반떼는 뭐 판매량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죠. 예. 반면 그 빈자리를 뭐가 채우느냐? 투싼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SUV가 내는 것마다 많은 호평을 받고 히트를 쳐 나아갑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의 판매 부진 문제는 이런 걸 생각을 해봐도 뭐 나오는 자동차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분석들 있잖아요. 뭐가 모자라서 그래, 뭐가 모자라서 그래. 가만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숫자로 보거나 뭐 이런 걸로 보면 다 안 맞는 말이야. 그런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SUV 라인업은 확실히 모자라. 그리고 이 모자란 라인업에 대해서 말 그대로 활용점정 마지막 그 마침표를 꽝 찍은 게 현대의 팰리세이드, 기아의 텔룰라이드죠. 이거 나와서 현대차가 사실 크면 클수록 SUV일수록 차값이 비싸고 이익률도 많이 남고, 그래서 현대의 이익률도 매우 좋아집니다. 그래서 2023년도만 해도 현대 이익률이 거의 한 10%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현대가 제일 잘 나왔을 때 11% 나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은 업계에서 그 2위, 3위 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2022년도에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뭐 17%가 18% 나와가지고 뭐 2위, 3위 하는 게 좀 의미 없어 보이는데, 그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평년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 하면 7, 8% 나오면 뭐 그럭저럭 장사했네. 이 정도고, 10% 넘으면 1, 2위 합니다. 10% 넘겠다고 그러면 장사 굉장히 잘한 거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준비도 잘 돼 있어야 되고 몇 가지 행운도 필요합니다. 이 준비와 행운 모두가 이제 합쳐진 게 사실은 대형 SUV 바람이었고, 그거를 매우 잘 올라탄 것이 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2022, 2023년도까지 뭐 힘든 경우도 있었고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 겸 해가지고 제가 또 한번 의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폭스바겐과 토요타 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서도, 폭스바겐, 토요타가 지금 공통적으로 좀 약점으로 찝힐 부분이야. 이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야. 뭐? 1. 중국 시장 퇴출입니다. 아직 퇴출은 분명히 아니죠. 그냥 점유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분야에서 폭스바겐 열심히 하고 있긴 있는데 그렇게까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반면 토요타는 훨씬 더 심해. 이거 토요타는 전기차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계속 든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게 중국 시장에서의 각 브랜드들의 점유율입니다. 맨 위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이 전체 중국 시장에서 17%, 18%로 압도적인 1등이에요. 2등과의 차이가 거의 2배, 3배 나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비실비실하다면 지금 현재 더 이상 1등이 아니게 됐습니다. 2023년도 중국 시장 1위 회사는 더 이상 폭스바겐이 아닙니다. 어디? BYD가 됩니다. 중국 로컬 브랜드가 합작법인 외국
자동차 회사 법인들을 언젠간 제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2023년이 됩니다. 일본차 브랜드들 중에서 토요타는 그래도 많이 버티고 있었습니다만 혼다도 지금 말 그대로 거의 추락 수준으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이 BYD가 잘해서 올라간 거 맨 밑에 하얀 선이 BYD 선인데요. BYD 뭐 중국 시장 점유율 2% 3% 이러던 게 거의 10% 됐으니까 당연히 1등 할 만큼 BYD가 잘해서가 있습니다만 폭스바겐이 못한 것도 있습니다. 폭스바겐 2023년도에 간신히 10% 정도 합니다. 올해 아마 10% 깨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폭스바겐의 가장 큰 위기는 중국 시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토요타의 위기는 전기차입니다. 자, 전기차 그래프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전체 전기차 시장 중에서 각 국가들별로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가인데 여기에서 모든 그림에 꽉 차 있는 부분은 하나밖에 없죠. 차이나라고 되어 있는 거. 중국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전에 했던 얘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전 세계에서 1년에 차는 9천만 대가 팔림. 그 중에서 전기차 얼마나 팔리냐 하면 1,400만 대 정도가 팔립니다. 이 1,400만 대 중에서 중국 시장에서만 800만 대가 넘게 팔립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팔리는 모든 전기차 중에서 60%가 중국 한 나라에서만 나옵니다.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이제 전기차 엄청 인기래. 테슬라의 나라네, 폭스바겐의 나라네. 그러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중국 시장이 미국 더하기 유럽 더하기 전 세계 다 합친 것보다 1.5배 더 큽니다. 요즘 전기차 인기 없어가지고 안 팔린다는데 중국 시장 걱정 마십시오.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는 앞으로도 더 많이 팔리기도 팔릴 거고 비중도 더 높아질 겁니다. 왜? 중국 국가가 전기차에 그렇게 푸시를 해대고 있는데 내연기관을 그렇게 구박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연차를 살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아직까지 내놓을 만한 전기차 하나를 제대로 못 내놓고 있는 토요타가 과연 안전할까? 이게 제가 던지는 토요타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 전기차를 갖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감소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폭스바겐. 중국 시장에서 아직 버티고 있다라고 하지만 하이브리드로 버티고 있는 토요타가 과연 중국 시장의 이 어마어마한 전기차 광풍 속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 두 개가 의문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이미 점유율 면에서 폭스바겐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2016년도에 겪었고 그보다 폭스바겐이 앞으로 얼마나 더 하다하게 겪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10%에서 2%가 됐어요. 중국 시장에서 이미 날아간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시장에서 쫓겨나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 발가락 하나 못 담그고 완전히 멀리서 손가락만 쭉쭉 빨아야 되고 있는 이런 서글픈 상황에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근거들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면 뭐 때문에 안 될 거다라고 보는가? 요 점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르니까 좋네요. 뭐 저도 덜 힘들고 중간중간에 좀 쉬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현대차의 현대기아차죠.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수앗 분석이라고 그러죠. 강점, 약점, 위기, 기회, 요인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눠가지고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요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WOT 분석, 수압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업들마다 다 많이 있고요. 현대차 같이 이제 큰 회사들은 당연히 이걸 다루는 데도 많습니다만 제가 다음 시간에 그래서 보여드리고 하는 요 4분면은 제가 만든 겁니다. 순전히 하승주 개인의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뺏긴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거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